국가유공자 아버지.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다.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소령으로 예편한 이른바 갑종이셨다. 나중에 들어보니 정말 보기 드문 경우이고 대단하신 거라고들 했다. 하긴 군에 입대해서 병장 제대만 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데 소령까지 달고 월남전에서도 참전하셨다니 애국심이 남달랐거나 군인 체질이 아니셨을까. 어쩌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가장 컸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은 어떤 날이었다. 근데 엄마, 아버지는 군 생활도 오래 하고 월남전도 다녀오셨는데 왜 일반 묘지에 계신 거야?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는 거 아냐? 몰라. 내 아빠가 그런 거 잘 못 챙겼어. 원래 나는 잘 모르니까 아버지가 안 하면 뭐가 안 되는구나 했지 뭐. 잘은 몰라도 그 정도 군생활에 월남전에도 다녀오셨으면 충분히 유공자가 될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아버지는 당신께서 갑자기 돌아가실 생각을 못해서 준비를 하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이런 의문을 가져볼 겨를이 없었을 게 뻔했다. 개그맨이 된 이후 시작한 사회인 야구팀에서 친선 경기를 하던 중 한 번은 충남에 있는 계룡대 야구팀과 경기를 할 기회가 생겼다. 그중 헌병대 수사과에 있는 형님이 그 팀 감독, 나도 우리 팀 감독이어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다. 그 형님과 자주 연락도 하면서 친분을 쌓다가 아버지 얘기를 슬쩍 해봤더니 그 정도면 충분히 국가 유공자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아버지 군번 알고 있니? 라고 물었다. 그때 뭔가 희망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태균아, 아버지 자료가 있더라. 근데 아버지께서 월남에 다녀오고 병을 얻어서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더라고. 어머니한테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다. 암이었던 것 같아.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그때쯤 제대를 하신 것 같아. 암튼 아버지 병상 기록을 보내줄 테니까 확인해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자. 네, 형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고 아버지 진료 기록을 방 안에서 조용히 펼쳐보았다.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왠지 모르게 긴장도 되고 눈에 선 어느새 따뜻한 눈물이 눈동자를 감싸기 시작했다. 뭐라고 할까? 그 시절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 기록을 보니 아버지는 월남전에 다녀오고부터 군 병원에서 자주 진료를 받았고 결국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었다. 아버지가 수술을 받을 당시 보호자 동일안에 본인의 이름을 적으신 자필 서명을 봤을 때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머니께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 수술대에 올랐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니 그 심정이 어땠을까 싶었다. 혹시라도 어머니 깨실까봐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생각에 밤을 꼬박 새웠다. 태균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병명이 뭐였지? 그 형님을 다시 만났다. 침샘암이요. 군생활 당시 얻었던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좋다. 그럼 일단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자. 그 뒤로 소송 절차는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잘 아는
법무관의 조언을 듣고 내가 직접 준비 서면을 작성했다. 당시는 어떤 변호사가 해도 아들인 나만큼의 간절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진행된 재판은 몇 번의 기일이 잡히고 몇 번의 준비 서면을 제출하며 1년 가까이 걸려 드디어 판결하는 날이 잡혔다. 판사는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 엄마 됐어. 이제 아버지 국가유공자 되시는 거야. 아버지 현충원으로 가시는 거야. 변호사도 없이 내가 직접 소송을 해서 승소하다니 내가 봐도 내가 참 대견했다. 그 뒤로 정확히 한 달이 채 지나기 직전 법원에서 항소장이 날아왔다. 국가보훈처에서 항소를 한 것이다. 한 달 동안 계속된 감격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재판은 고등법원으로 올라갔다. 더 많은 증거 자료를 어떻게든 찾아 준비 서면에 첨부하고 제출하고 재판기일에 어머니랑 함께 참석하기를 반복한 지 2년 가까이 지나갔다.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어머니는 판사 앞 피해석에 앉으셨고 판사나 원고 측이 하는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긴장을 하셨는지 목소리가 많이 떨렸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다. 객석에 있던 내가 보다 못해 일어나서 발언을 하려다가 판사에게 제지당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순간 고등법원 항소심 때는 변호사를 썼어야 했나? 라는 생각에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재판이 2년을 넘어가는 어느 날 드디어 판결 날짜가 잡혔고 고등법원 판사는 애석하게도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까지 막아서는 나라가 원망스럽고 분했다. 이유는 제대 당시의 진단명과 사망 당시의 진단명이 같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2년 전보다 어머니의 주름이 더 늘어 보였다. 태균아, 여기까지 하자. 아빠도 충분히 내 맘을 알 거야. 엄마, 자식된 도리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재판은 결국 우리 측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 재판은 변호사 없이는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급선무였다. 대법원 항고심은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고 재판부 여러 명이 함께 상고 이유에 대해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고 이유를 법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다 결정적인 증거까지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했다. 변호사를 만났다. 일단 그동안 재판 진행했던 자료를 모두 주시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유공자 되는 게 가능할까요? 모르죠. 일단 자료를 제가 잘 살펴보고 상고 이유서를 잘 써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고등법원까지 준비 서면 답변서를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졌잖아요.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젠 저한테 맡기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던 걸로 기억한다. 방청객들과 깔깔거리며 신나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휴대폰 문자 알림 진동이 울렸다. 아버지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사의 문자였다. 아버지 사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기각이라면 안 됐다는 얘기 아닌가. 단 문자를 보냈다. 그럼 우리가 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각하고 다시 내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생방송 중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들고 방송을 진행했다. 뭐라고 멘트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온통 신경은 휴대폰에만 가 있었다. 다시 문자가 도착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되신 겁니다. 축하드려요. 반사적으로 너무 기쁜 나머지 방송이고 뭐고 일단 이야 됐어 소리를 질렀다. 옆에 있던 찬우 형이 생방송 중에 소리를 지르니까 이상해 보였는지 나지막이 물었다. 야, 너 왜 그래? 문자를 보여줬더니 바로 방송 중에 얘기를 해버렸다.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김태균 씨 아버지 재판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요. 아버님이 국가유공자가 되셨답니다. 축하해 주세요. 방청객들의 박수와 환호 그리고 청취자들의 축하 문사가 쏟아졌다.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걸 겨우겨우 참았다. 변호사의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고 볼도 한번 때려보니 진짜 현실이었다.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태균아, 너 방송 중 아니냐? 왜 전화했어? 엄마, 아버지 국가유공자 되셨어. 진짜야? 아이고 잘됐다. 내가 고생이 많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마, 이따 방송 끝나고 전화 다시 할게요. 그렇게 3년 반이 걸린 기나긴 재판은 막을 내렸다. 아버지는 2008년 봄날 일반 장지에서 대전 현충원으로 모셔졌다. 그날 어머니는 내 품에 안겨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